자, 이어서 오늘장 모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인데요.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원 운용력과 시장에 대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시장에서 월요일 이제 시작이 되게 될 텐데 3주차 업종별 등락부터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네요. 네, 그 예. 미증시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네네. 길게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군요. 간단하게 미증시 얘기하면 네, 너무 많이 밀렸는데요. 2%대 하라고 다 마감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까지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미증시와 금요일 날의 미증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차이냐면 지난주 목요일까지의 미증시는 업종별 종목별로 확연하게 구분되어졌었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빠진 케이스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던 쪽, 성장주 중심의 하락 이런 쪽이 나오다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성장 가치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빠졌다 이렇게 된 건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미 연준원들의 연준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블랙아웃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부분에서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50bp 인상을 기정사실화 시켜놨는데 말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아웃 마지막 기간에 있던 연준원 한 명이 75bp를 또 한번 언급을 하다 보니까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린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공포가 한번 더 들어왔다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성장주라는 쪽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네. 근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은데 그 안에서 상대적 강세였던 쪽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영향을 받았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간략하게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 좀 체크를 해봤고요. 4월 3주차 업종별 등락 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보면은 사실 지난 국내 증시는 거의 3주 동안에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좀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네. 이 안에서 차별화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차별화. 거래소 같은 경우가 0.3%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18%니까 뭐 거의 보합권 전후인 왔다 부분은 갔다. 거의 차이가 네, 없죠. 그러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소형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부분은 이제 사료 관련주라든지 네. 이제 쌍용차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로 시장에서 매기가 많이 움직인다는데 차별화가 거기서 됐군요. 근데 여기서 차별화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쪽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단기성 매매의 리그 형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그런 좋은 거고 이제 차이가 지수는 보합권 전후인데 업종별 차이가 굉장히 크다 나타난 것이 네. 우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소형 음식료가 먼저 움직였었고 그 외적인 대형 음식료까지도 강세에 띄었다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 철강이 움직였다. 이 부분이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이거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움직인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통신도 강하게 움직였고 자동차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죠. 네. 그럼 사실 이게 다 통틀어서 딱 얘기하면은 가치주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치주가 강세에 뛴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서비스 쪽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 그다음에 제약.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실적이란 부분이 더 중요하다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수급에서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거는 대부분이 테마 이슈 종목에 대해서 움직인다 되는 거고요. 그렇고요. 작은 종목군 네네. 정도.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성장주는 매도를 하고 반대로 가치주를 주로 매수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시장의 판세가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쪽,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밸류적인 부분에서 싸고 실적이 받쳐주는 쪽을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국내 증시가 지난주부터 실적을 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네, 특히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때 실적 잘 나오고 전망 좋고 밸류 낮은 거 종목을 미리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이번 주에 담아 놓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네요. 좋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수급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수급들은 개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 거래소에서 1,800억을 팔았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 조단위였잖아요. 네, 조단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에서가 2,400억이 나갔는데 금융투자에서의 매도란 부분은 거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베이시스가 약화된 부분에 대한 영향이 다 되고 투신과 연계금이 매수가 들어왔죠.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신과 연계금이 산 게 어떤 거냐라고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이 실적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에서가 순 매수가 950억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빼버린다 대버리면 상쇄된 실제로는 거군요. 매수를 외인들의 매도보다 더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천억 이상 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거래소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었다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랬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는 역시 줄어들었다는 건 비슷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매수가 없었다 돼버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다 정도.
다만 규모는 작다는 건 똑같은 거고요. 네. 일단 선물 쪽에서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주 초반하고 주 중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매수를 하다가 예. 이 부분이 금요일날 다시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은 포지션을 현재 가지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지난주 포지션이라는 거는 바닥은 딱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지금 갈까 말까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포지션 제가 그때 제가 서로 엇갈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예. 바닥으로 보고 진입한 쪽이 있고 예. 시장에서 위가 막혔다가 더 아. 빠진다라고 보는 쪽이 충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현재도 아직까지 그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외국인 내에서 방향성이 다른 두 주체가 있는데 서로 좀 상쇄되면서 마이너스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주간 단위인데 네. 올해 1월 달부터의 흐름입니다. 거래소를 보게 되면 1월 달 첫째, 둘째 주까지는 외인들이 들어왔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3주차, 4주차부터 하락이 커졌었고요. 예. 2월 달에 서 소폭 다시금 들어오다가 2월 달, 3월 달 이때가 또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소폭 이제 3월 달, 4월 달에 매도가 조금씩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을 때는 사실 1월 달 4주차 때 3조 연초에. 5천을 팔았었으니까 그러네요. 이때가 지수상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 저점을 만들었던 그 시기였던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3월 2주차 같은 경우가 2조 8천억 정도. 이때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더 불거졌을 때 이때가 되겠죠. 화살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의 최대 매도란 부분은 네. 점점점 축소가 돼가는 거죠. 최대치 자체가.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도가 1,80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헤지펀드 매도 물량과 중장기성 미국계 자금의 매수 이게 서로 상쇄되다가 한번 같이 매도가 나오다가 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중장기라고 하는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분이 굉장히 높고요. 네. 헤지펀드 위주의 단기적인 그런 매도가 나왔던 쪽은 매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에서 매도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까지 수급을 전체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9조를 팔았고 네. 기관에서가 7조 7천억 팔았습니다. 예, 예. 그 물량을 개인들이 16조 3천억 다 매수를 했는데 이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10조가 넘고요. 예.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네 종목이 거의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삼성전자 포함시킨다면 그쵸. 세 종목이 13조가 넘는 규모니까 큰 규모죠. 대부분이 개인들의 매수는 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외국의 매도 대부분 다 여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나오는 차별화가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의 이런 수급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지수, 종합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간이네요. 네. 예. 일간인데 이제 제가 표시는 이제 주간 단위로 표시를 했는데 네. 보게 되면 이제 3주 전에가 이제 지수가 2,770 근처까지 갔다가 그때 빠질 때 1.44% 빠졌고요. 한 네, 주간.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마이너스 0.16% 그리고 지난주가 0.3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2,69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예. 그 라인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군요. 근데 이제 변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평은 밀집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평 밀집이란 구간은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직은 안 나왔다라고 그죠? 볼 수 있죠. 그다음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등납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납 비율은 10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 100 이상이면 상승한 종목이 좀 더 많은 거고 100 이하일 경우가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가장 많았던 때가 사실 등납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빠졌었던 거죠.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거군요. 그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3월 달에 저점을 예. 다시 만들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100이라는 수치에서 왔다 갔다 조금 아래에 있었죠. 비등비등했고요. 그러고 나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아. 등납 비율이 항상 100 이상에서 움직였죠. 상승한 종목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시총 상위가 네. 저점을 못 만든 동안에 그 외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대비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수 그래서 대비. 예. 시장에서가 이 차별화가 이어져 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냐 그게 이 중요하죠. 차이가 되겠죠. 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더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고 종목 장세다라는 부분 그대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의 주간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실제로는 이제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이제 1월 초
그다음에 네. 2월 둘째 주, 네. 그리고 이제 4월 첫째 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점점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중간에 3월 5주 차에 대규모로 들어왔던 거는 블록딜이었었고요.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세 자체는 서서히 완화되는 부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서 2조 5,800을 팔았고요. 네. 기간이 1조 2,800을 팔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4조 4,700을 매수했다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가 제일 많았던 거는 게임입니다. 아, 그랬네요. 그래서 게임이 사실 반등을 제일 못하고 있죠. 네. 실제로. 그 다음에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좀 잘 나온 케이스였고요. 네. 바이오가 0.3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떨어진 것들을 개인들이 대부분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2차 전지 게임 바이오 다 성장이잖아요. 그죠. 사실 운영력 같으면 여기서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굳이 개인이라면 2차 전지 쪽이 제일 낫습니까? 지금 현재는 2차 전지가 그나마 실적 성장이 보여진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좀 있는 것 거기에 같아서. 대해서가 움직인다 되는데 대신 여기서도 LLF와 에코프로비엠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반등 탄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2차 전지 중에서 좀 큰 종목 중심으로 그나마 좀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코스닥 일간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간 흐름 보겠는데. 주간은 네. 한 주 동안에 코스닥은 0.18%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3주 연속해서 하락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거래소는 한 번 하락하고 한 번 반등하고 뭐 거의 보합권 전후였는데 거의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우선은 보면. 세부적으로 예, 보면 예. 이제 3주 연속 하락인데 예, 차이는 예. 뭐냐면 등락 비율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등락 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 이하로 내렸다 얘기는 코스닥에서는 지수도 약세를 좀 띄었지만 종목도 하락한 게 자체도 많다. 하락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세밀하게 또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예, 현재 예.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사료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대부분이 거래소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코스닥 자체는 일부 종목군들 좀 끌고 갔었고 지금 현재는 코스닥에서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수 더 많은 흐름이 1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약간 그럼 얘기입니다. 흥행도 약간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코스피 그런 비해서. 부분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성장이라든지 그런 쪽도 있고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가 받쳐준 쪽이 좀 드물다 이런 것도 그렇군요.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최근 들어서 신용이 꾸준히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용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또 충격이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거래소는 그 충격을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배당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거래소는 배당 자체가 많이 좀 들어오는 케이스니까 네. 그 자금을 갖고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가 되는데 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대부분이 배당이 작다 보니까 빌린 거 갖고만 해야 여기서는 되는데. 사실 배당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자금의 수급이라는 부분이 좀 약하다가 되겠죠. 코스피 대비. 그래서 네. 코스닥이 아무래도 나스닥과 또 연관이 좀 많이 되기도 하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닥이 이번 주는 좀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 시장의 주간 흐름을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밸류가 낮고 실적 괜찮은 종목 찾는데 은행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잡아주시네요. 그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은행주들이 많이 네네.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금리 인상 수혜주다부터 해가지고 그쵸. 방어주 성격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적 배당도 배당도 있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시장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 대비해서 하락이 없었습니다. 잘 선방했네요. 그죠? 잘 선방한 케이스. 작년에 고가 네.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행 지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 플러스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이 좀 세게 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뱅크의 하락 부분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가 지금 박스권 상단 자리 때를 왔다 갔다 한다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종목별로는 좀 더 고가 라인대에서 현재 넘어가거나 그랬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은행주들은 원래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을 봐야 되니까 네. 순이익을 보면은 이제 우리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주주 모두 6에서 10%대 정도의 실적 순이익. 전망을 상회했다가 됩니다. 잘했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 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그쵸, 님 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이게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익을 상당히 많이 나타냈다 이렇게도 되고요. 네. 그 이익이 많으니까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네요. 좋은 예. 흐름이 계속 예. 이어진다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은행주들이 현재 국내 시가총액 비중에서
앞전에 그게 높지가 않았는데 은행주들이 꾸준하게 안 빠지고 상승이 유지되거나 옆으로 행보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쪽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좀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네. 여전히 이쪽이 오히려 받쳐줄 가능성도 있다가 되겠죠. 네. 자, 시장에 기댈 곳이 좀 은행 쪽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모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케이스인데 여기서 또 차이가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망치를 5,020억 정도 했었는데 네. 그보다 26% 정도 하이에서 나타냈으니까 안 좋았네요.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다라고도 쇼크. 볼 수 있는데 네. 반대로 매출은 또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엇갈렸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장 부품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요. 네. 그리고 AS 부품도 역시 신차가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좋네요. 기존에 있는 중고차를 고쳐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부품에 대한 매출가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의 증가가 나왔는데 신차 판매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왜 영업이익이 안 좋았느냐 이 부분인데 운송 비용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운송비는 어떤 운송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미국에서 해운이 이제 항만 적차라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비싸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좀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AS 부품 같은 경우도 빨리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대부분 항공을 했다는 거죠. 비싼 거 썼군요. 비싼 걸 썼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운송비가 증가를 했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이라든 이런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부품 가격으로 인상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영향도 받았다 됩니다. 이것만 해소되면 그럼 잘 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운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1분기 같은 경우가 항공이라든지 대부분의 운임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서히 완화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바텀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바닥이라고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위아도 실적 발표를 했죠. 또 현대군요. 예. 현대위아는 실적이 또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4%.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 가장 예전부터 고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계 부분에서의 적자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 기계 부분에서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약점이 사라졌군요. 그러면서 이제 SUV 판매도 증가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도 증가가 또 잘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에서 상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위쪽에 대한 기대치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다음에 이제 현대입니다. 건설대 건설이었죠. 현대 직원이십니까? 그렇게 되네요. 근데 현대건설도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 그동안 이제 국내 건설사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값 그에 따른 비싸니까. 이익이 네, 네. 감익된다라고 전망했었는데 맞아요. 원래 보통 건설사들은 시공사고요. 시행사가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네. 비용을 더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아직까지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했지만 네. 회사에서 뭘 얘기했냐면 공동주택 표준 공사비 8.4%를 가정할 경우 그러니까 올랐을 거 가정했으면? 올랐을 경우 가정했을 경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 할 경우 2년간 약 1% 수준의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다. 1%면 높은 거에 낮은 굉장히 거예요. 낮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어느 정도 가격 전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그렇군요. 하고 실제 예. 영업에 크게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바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불확실했던 부분이 좀 이제 숫자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4주차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이제 4월 마지막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미증시가 금요일날 2%대 하락할 때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나 야간 선물은 대부분 1% 전후에 하락을 한 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밸류와 실적을 제일 중요시하게 따지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국내야 워낙에 뭐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 자체가 싼다, 가치주 네. 성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들이 잘 나오거나 받쳐준 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되는 건데 오늘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했고요. 셉니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앞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6천억에서 7천억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쵸. 이제 평가 자체를 못 받았는데 네. 평가 받을 수 있느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내일도 현대제차,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실적 발표했고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그 다음인 수요일 날
왜 이렇게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네. 이때는 제가 많이 빼기도 했는데도 네. 굵직한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LG노트,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정유건설 등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요일 날도 이제 실적 발표가 삼성 SDS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요. 많습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도 역시 많네요.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굵직하다 싶은 거는 이제 목요일 정도까지가 우선 굵직한 것들이 포인트, 나오는데 목요일, 예. 그들이 이제 실적이 예상치 상회하거나 실적이 바닥이나 논리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역시 실적주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해외 증시는 사실 앞전에 1월 달에도 우리가 해외 증시가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자마자 그때도 급락이 엄청 세게 나왔었죠.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들떨어지거나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우려감이 큰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이런 쪽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가 되겠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지 좀 봐야겠네요. 자, 그럼 지수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2,660에서 2,770인데 네. 결국 이제 2,690에서 2,710이라는 최근 정도. 들어서의 그 사이에서의 위아래로 변동이 있다 정도 이번 생각하시면 될 것 주도, 같고 예. 코스닥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불확실하지 않나 아무래도 받쳐줄 수 있는 쪽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890에서 935고 차별화 장세가 지속된다는 건 똑같고요. 예. 자동차, 대형 철강, 건설, 정유, 기계, 은행 그리고 내수 유통까지 다 실적 관련된 저평가 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관련된 관심 종목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대로 현대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1분기 실적은 이제 바닥이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졌다로 그렇게 보시는데 되죠. 예. 2분기부터 실적이 영업이익이 다시금 2천억대 회복한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이 예. 우선 원가 이슈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는 것도 있지만 해외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5월 9일인가요? 그때부터 차기 정부가 이제 시작이 시작하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모멘텀, 원전도 만들죠. 소형 원자로까지도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SBM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2022년입니다. 예. 약 8.3% 정도니까 시장대의 싸요. 저평가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차트 그래서 볼게요. 매수로는 이제 43,500원에서 44,300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앞전에 작년 11월 달 저점 라인대를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41,500원, 목표가는 51,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 지금 사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같이, 그러니까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1% 안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호재 쪽으로 좀 더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